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분명히 언젠가 만났던 사람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난처했던 적 없으신가요? 어디서 봤더라? 이름이 뭐더라? 어떤 일로 만났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영업을 하는 등 비즈니스 관계일 때는 더 곤란하죠.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들키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뒤돌아서면 내내 찜찜하고요. 누구였더라? 다음에 또 다시 보면 어쩌지? 얼굴이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잘 기억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작년에 홍길동 사장님과 같이 배웠던 한국 상사 김아무개입니다. 상대방에게 알게 모르게 호의를 베푸는 순간이 될 겁니다. 나를 다시 소개해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매일 찾아뵙고 있는 이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1시간만 방송이 됩니다. 오늘 10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KBS 1TV와 1라디오 동시에 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일부만 오늘 보내드리게 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경제상식 퀴즈가 빠질 수는 없죠.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오늘도 짧지만 굵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글자네요. 예, 세 글자. 오늘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걸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 등을 제외한다면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혹은 장애인 등록증 등의 이걸 챙겨가셔야 됩니다. 혹시 깜빡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뭐 학생증이나 회사 아이디카드 이런 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마치 카드처럼 생긴 증명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 정답은 일부 마무리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예지 에디터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카카오뱅크와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자세히 살펴보고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그리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 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일본의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약간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 중에 상징적인 곳들의 실적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나왔어요. 네, 카카오뱅크가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1분기 당기순이익 1,100억 원 상당을 기록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건데요.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것이 3월 말 여신 잔액입니다. 1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41조 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보증금을 갈아타면서 카카오뱅크로 신규 유입이 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은행권 전체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시장 장악력도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뱅크 점유율은 32개 금융사 중 31%,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점유율은 총 21개 금융사 중에서 46%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이렇게 많았다는 건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 대비 낮았다는 점을 방증하는데요.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영업점이 없어서 고정 지출이 없고
있었고 또 모임 통장과 같은 요구불 예금이 한 분기 만에 4조 원 이상 늘어나서 조달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수신 잔액 중에서 이런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약 60%인데요. 은행권 평균인 40%보다 1.5배 정도 많았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K뱅크도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분위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그 대환 대출 갈아타기에 또 수혜를 크게 봤다는 거네요. 네. 지방은행들을 위협할 정도라고요, 카카오뱅크가? 네. 카카오뱅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방은행 1위인 부산은행과 불과 140억 원 차이 나고요. 대구은행보다는 80억 원 정도 적습니다. 5개 지방은행 중에서 경남, 광주,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이미 앞질렀고요. 이들 5개 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천억 원에 못 미치는데요. 작년보다 2% 줄어든 겁니다. 올해 들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해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실적이 악화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은행의 올해 사업 환경은 전보다 더 나아질 전망인데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점이 그간 부담으로 작용했었죠.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를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제시했는데요. 네. 이 평균이 아닌 말기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들이 그동안 자체 설정하게 했던 종전보다는 좀 허들을 낮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에 포함할 수 있도록 풀어졌고요. 성장세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은행이 곧 지방은행도 앞서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함께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회사 쿠팡이 있는데 쿠팡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쿠팡은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쿠팡의 1분기 매출액이 9조 4,500억 원 이상으로 사상 처음 분기 매출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성장해서 외형만 보면 좀 고성장 많이 했구나라고 보이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팡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530억 원, 당기순이익은 1,160억 원에서 약 320억 원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 7분기 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온 건데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예상치 못한 공격 때문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위기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760조 원의 거대하고 세분화된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점유율이 여전히 한 자릿수다라고 하면서 고객은 구매할 때마다 새롭게 선택하고 또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소비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유통시장에 더 이상 충성 고객은 없고 압도적인 자금력을 원동력으로 초저가를 내세우니 고객이 이탈되더라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알리와 테무가 이미 쿠팡에 이어서 국내 이커머스 2, 3위로 등극한 데 대한 위기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1분기 누적 결손금은 5조 8천억 원 이상이고요. 이번 실적 발표를 좀 알아보니까 미국 금융권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올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산 제품의 구매 및 판매 규모를 작년 17조 원에서 올해 22조 원으로 늘려서 품질이 우수한 한국 상품을 키우고 또 2027년까지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쿠팡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쿠팡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20 이상으로 또 시간외 거래에서는 좀 많이 또 떨어지고 있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알리테무 이런 데도 또 너무 세게 들어오고 있고 외형은 이제 쿠팡이 늘고는 있지만 내실은 여전히 좀 부실하다 이런 네. 지적이 있는 거고요.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요즘에 그 네이버의 라인 네. 사실 네이버 라인이라는 메신저죠, 메신저. 네, 메신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낯설지만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말이 많아요. 그 지분을 팔아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어떤 사건이 좀 있었냐면요. 라인 야후에서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그 라인을 운영하는 진짜 업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네이버 서버에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같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빌미로 일본 총무석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행정 지도를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2번이나 행정 지도를 했는데요. 특히 2번째 행정 지도 때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자본 관계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여서 강제성은 없지만 어찌 됐건 압박을 가한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바로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CEO가요. 대주주인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이대자와 CEO가요. 이제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 기업인 네이버로부터 독립하겠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분 변경 방식은 라인 야후 지분 3분의 1을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뱅크가 절반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일본 기업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그러니까 지분을 재편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되잖아요. 네이버가 13년간 일본에서 라인을 키워왔습니다. 네. 그거의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해요. 지분 구도가. 네. 현재는 그러면 그 라인 야후, 일본에서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의 네. 지분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는요. 라인 야후 지분 64%를 가진 A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그 이니셜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 네. A홀딩스. 네, 그 A홀딩스를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분 관계로 보면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3분의 1, 소프트뱅크가 3분의 1 이렇게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돈으로 좀 환산을 하면요.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이 약 8조 원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대자와 CEO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태라서 최우선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태라는 건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이 행정 지도를 해결하는 걸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라인 야후는요. 지분 매각 전부터 네이버 지우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그 라인 야후의 유일한 한국인 사내 이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출신 사내 이사인 신중호 라인 야후 CPO 최고 상품 책임자였는데요. 이 신 CPO를 사내 이사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신 CPO는요.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물러나고요. 서비스 개발 등 업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라인 야후 이사회는요. 전원 일본인으로만 구성됩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이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메신저를 거의 대부분이 쓰고 있었다. 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크게 났다. 그래서 그쪽에 지분 과반수를 한국 기업에게 넘겨라. 네. 라는 거랑 사실은 이제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이버나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제 근데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요. 이번 사태를 두고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고까지 밝힌 바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그러니까 주무부처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번 사태에 부당한 압력을 했다라고 이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네. 아니면 이런 기미가 좀 있다면 이게 사실상 통상 문제로 좀 번질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ISDS라고 하죠. 네. 이 소송이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네이버가 지금 신사업으로 AI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이버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인 야후의 지분을 팔아서 이거를 또 충당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게 비싼 값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 값에. 하여튼 이건 이제 네이버의 결정 그리고 우리 정부가 또 이걸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강예지 에디터에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 세입자가 전세금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최후의 보루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신청한 사람이 급증했다고요. 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전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18,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등기부에 세입자가 전세금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공표하는 건데요.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법원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기재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하고요. 또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올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작년보다 40% 늘어난 5천여 건으로 집계됐고요. 이어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순서로 신청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약 4만 5천 건으로 2010년에 대법원이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안타까운 전망도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전세 사기 사건도 많았었고 네. 세입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지방법원에다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판사님이 이걸 받아줘야만 또 하는 거고요. 이거 별개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때요?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또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 오르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된 집주인이 현재 총 29명, 평균 보증금 채무가 7억 9천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보증 채무를 가진 집주인이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72세 A씨로 세입자의 21억 6,400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요. 이 명단은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 동의 없이 국토부와 허그 홈페이지 그리고 안심전세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 전세 사기 규모에 비해서 공개 대상이 턱없이 적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명단 공개까지 절차와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허그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허그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에서 연락이 끊겼다거나 아니면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작년 3분기 기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자가 약 380명이고요. 이들이 낸 보증사고가 2조 원 이상, 그리고 피해 가구가 10,000 가구가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명단 공개 요건에 따라서 이 중에서 딱 5명 신상 정보만 공개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까지 450명 수준으로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하는 걸 목표로 세웠고요. 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지속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 네.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요.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끼고 7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보가치를 뻥튀기 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임원이 승인해주는 수법이었는데요. 네. 대출이 몰린 해당 지점은 운영이 어려워져서요. 문까지 닫았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대출을 의뢰받은 브로커가 대규모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네. 이들 명의로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 75곳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허위 계약서를. 네, 같은 일당인 새마을금고 임원이 미리 섭외해둔 감정평가사를 대동을 하고요.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면서 대출 심사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면서 718억 원의 불법 대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법 대출을 일어나서 어떻게 사용이 됐냐? 부동산 개발업자는요. 불법 대출금으로 기존 빚을 갚았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커는 수수료로 85억 원을 챙겼고요. 수수료로 85억 원. 네, 새마을금고 임원은 고급 외제차 등 3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아준다. 거짓말에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만
이제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네. 조직적인.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질 말아야 될 텐데 정부가 어떻게 좀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이 사건이 발생할 때쯤 해서 정부가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네. 이 법안의 핵심은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 개선 제출과 경영 개선 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규모에 비해서 이런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는 평가를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대폭 좀 개선을 한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작년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또 연체율 급증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까지 좀 직면하고 있고요. 여기에 불법 대출 등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예고까지 나왔고요.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 금융업과 비슷한 강도로 이렇게 높이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보면 또 들었던 소식 같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발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는 20일부터요.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이걸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병원 가서 본인의 주민번호랑 뭐 이름, 주소 정도만 적으면 알아서 건강보험 처리를 병원에서 해줬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의료보험을 대신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다만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 혹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예외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안 챙겨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바일 방식으로 보관을 하는 각종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담아두실 수가 있죠. 스마트폰에. 자,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퀴즈 정답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 글자만 남기고. 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혜진 님이 저는 여기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엄마의 이거를 본 순간 놀랐습니다. 오래전 엄마의 사진이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자, 그리고 윤정아 님이 아빠가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이네요. 이 아내의 사진처럼 늘 젊게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387님이 걱정입니다. 얼굴이 사진과 너무 달라서 걱정이라고. 20대 리즈 시절 사진이어서.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운전면허증은 좀 기간마다 갱신을 해서 사진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은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연중 무휴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배달이죠. 배달.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커피 한 잔, 혹은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 메뉴까지 배달이 거의 안 되는 게 없는 우리나라인데요.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하죠, 우리를.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 배달국 그 나라 이름을 따서 우리가 단군의 후예 이러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이 또 다른 의미로도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배달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많이 시켜서 드세요? 저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배달의 역사는 어떻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좀 일찍부터 시행했던 배달 서비스 종류가요. 저 네.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뭐 너무 당연하게 우편 배달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 고종 제위 기간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신문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배달들을 좀 꼽아보자면 뭐 연탄 배달, 우유 배달, 생수 배달, 뭐 막걸리 배달에 냉면과 설렁탕까지 그야말로 진짜 배달의 민족이었는데요. 뭐 우편이나 신문 같은 거는 시의성이 워낙 중요하고요. 우유는 신선도가 중요하니까 뭐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생수 배달이 당시에도 흔했다는 것이 저는 좀 재밌었고요. 또 특이한 배달 문화로도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물 배달, 그리고 또 하나는 냉면과 설렁탕 배달입니다. 별게 다 있었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생수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생수 배달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그 예전에 물장수라고 해서 물만 이제 배달하는 분도 계셨는데 특히 네.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물장수가 많기로 유명해가지고요. 네. 뭐 북청 물장수가 제주 감귤처럼 거의 뭐 고유 명사로 쓸 정도였다고 그래요? 합니다. 북청 물장수. 네네. 각종 가요나 문학작품 소재로도 좀 많이 쓰였고요. 1980년대에는 KBS에서도 북청 물장수를 소재로 장편 사극을 찍었고요. 이게 아마 대한제국 말기가 되면서 북청 예.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내려왔는데요. 맨몸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물장수여가지고 진입장벽이 좀 낮았던 거죠. 그래서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물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배달기사님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배달 물품이 좀 무거운 생수나 음료수 그렇죠. 대량 배달이잖아요. 아유, 무거우니까. 네, 그때와 비슷한 사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서울의 상수도가 처음 생긴 것이 1908년. 네. 그때도 아주 일부 구역에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계곡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질 오염이 생겨서 이게 좀 우물 물도 좀 많이 오염이 되고요. 그래서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장수 물지개가 한번 왔다 갔는데 20전 정도 했는데요. 이게 딱 밥 한 끼 가격이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물장수도 길드처럼 상인조합이 만들어져서 이 뭐 수상조합이라고 하는데 구역도 정하고 영업권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했었다가 이제 상수도가 갖춰지면서 물장수가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수 배달이 근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을 떠서 배달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1980년대에도 많았고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냉면도 많이 배달을 해서 먹었었다고요? 네, 이제 조선시대 후기부터 사실은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 냉면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기의 일기인 이재난고를 보면요, 과거 시험 다음 날 일행하고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그 서울에 좀 유행하던 음식이었죠. 옛날부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는 냉면집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요. 네. 규모가 큰 냉면집은 전속 배달부만 15명 이상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이제 해장국도 배달이 됐습니다. 효종갱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해장국 이름인데 그 새벽 종소리에 배달되는 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일 배송, 뭐 새벽 배송 서비스의 시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 음식이 또 하나 있죠. 서울 전통 음식인데 설렁탕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1900년대에는요. 소뼈가 버리는 재료였는데 네. 예, 이 경성에서 소뼈를 고아가지고 설렁탕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서민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밖에서 먹는다 이러면 당연히 설렁탕 먹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24시간 영업도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니까 뭐 배달 음식으로서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딱 물지개 한 번 값인 20전에서 30전 정도 했습니다. 냉면, 해장국, 설렁탕 이것도 조선시대 때부터 배달시켜 먹었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배달하면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짜장면입니다.
예전에 뭐 짜장면 시키신 분 이런 광고도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짜장면 이야기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래서 냉면 설렁탕에 이제 짜장면이 추가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게 아마 1880년대 이모군란 당시에 중국 산둥성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으로 화교들이 들어오면서 전래된 음식이라는 설이 강력해요. 짜장면은. 네. 이제 이쯤 짜장면이 이제 배달 음식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사실 현지화된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봐야 하는데 1950년대 이후에 중국과 국교가 단절이 되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된 화교들이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지금의 짜장면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자리 잡지 못하면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에 당시 이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좀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도 성장기에 가족들끼리 외식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면 이게 좀 너무 큰 뭐 기둥뿌리 뽑을 만한 가격은 아니면서 평소에 먹는 음식은 아닌 포지션이었던 음식을 좀 찾아보면 딱 네. 짜장면이었던 거죠. 중화요리였던 건데 네. 되게 즐겨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화요리 배달은 원래는 좀 한 그릇이 안 됐었잖아요. 단체 한 주문을 그릇은 배달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단체 주문을 해야만 배달을 해주는 식으로 발전한 것이 또 어떤 장사와 니즈에 맞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중화요리집은 흥하지는 않아도 또 망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기사를 옛날의 냉면집처럼 전속으로 고용하는 것이 좀 당연했죠. 맞아요. 요즘엔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했던 곳이 중국집이기도 했었고요. 한 그릇 배달이 안 돼가지고 옆집에다가 저 한 그릇 좀 시키고 싶은데 옆집도 한 그릇 시키실래요? 막 이랬던 일도 있고요. 그 중국집 하면은 특히 이제 배달의 상징이 철가방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철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 별로 없긴 하던데 아. 어떻게 해서 철가방이 배달의 상징이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중국집 배달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림이 사실 뭐 은색의 네모난 이제 예. 철가방인데 이 철가방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1980년대 후반에 이것도 KBS에서 진행하던 코너인 비디오 자키에서 비디오 자키. 네네 기억나시죠? 비디오 자키. 여기서 이제 중국집 배달원을 부르면서 등장한 이름입니다. 네. 이제 그 이전에는 그냥 배달통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그 냉면 배달, 설렁탕 배달 이런 거 할 때 일본에서 유래된 나무통을 썼었는데요. 좀 더 튼튼하고 가벼운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나름의 혁신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은색 철가방이 된 것이고 2000년대에는 더 가볍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전속 배달원이 아니라 각종 배달앱 서비스가 나오면서 배달통 자체가 좀 보기 힘들게 됐죠. 그렇죠. 요즘 거의 배달통은 이제 오토바이 뒤에 아예 고정이 되어 있죠. 네. 보온도 잘 된다 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배달이 빠르고 정확하게 와서 많이들 놀란다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배달이 빠르고 강하게 발달한 이유를 좀 분석해 볼까요? 뭐 예전부터 좀 익숙했던 이유도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는 도시의 밀도와 집적도가 굉장히 높아요. 인구 밀도가. 그래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형태도 또 빽빽하게 모여 산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런 식이다 보니까 서울 인구 밀도가 2위와 굉장히 차이 나는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고층 아파트일 정도.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를 빠르게 배달하는 게 비즈니스 효용이 좀 있어요. 구역을 돌면서 쭉 물건 배분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노동력으로 이제 일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층이나 단독주택 위주의 이웃집을 보려면 진짜 뭐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곳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그래서 배경이 좀 이런 도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 5823님이 근데 이제 배달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 공해로 주변 어르신들 정신 건강에도 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신속 배달은 좋은데 안전하게 그렇죠. 난폭 운전하지 말고 신호 위반하지 말고 안전하게 배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잠시라도 그 오토바이 주차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동을 안 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공회전, 맞아요. 그 매연 이런 피해 많은데 좀 시동도 좀 잘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배달을 시키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뒷면에 있는 번호 혹은 쿠폰북, 전단지 이런 거 보고 배달을 시켰었잖아요. 네네. 이게 배달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요. 네네, 또 재밌는 문화죠. 사실 아직도요 배달앱이 있어도 회사가 촘촘하게 입주된 이제 지식단지, 산업단지 이런 데나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직장인을 겨냥한 배달 책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옆에
이제 그렇게 모여 붙여놓고 배에 가죠.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여의도에서 지어진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단 상가가 들어섰거든요. 거기서 이제 드링크 한 병, 담배 한 값도 배달합니다 하는 홍보물을 시작으로 배달 판매 방식이 약간 좀 현대화된 배달 판매 방식이 시작이 됐고요. 이용자의 편리성과 판매자의 경쟁 덕에 이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1980년이 되면은 배달 책자만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생겨가지고요. 맞아요. 네, 이제 배달 책자의 상가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영업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제 왔었죠. 맞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1972년에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지역별로요 상점 전화번호를 모두 담은 아파트 상가 배달 책자가 2,000부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제 9년 후인 1981년이 되면요 30만 부로 늘어날 정도로 와. 성장을 빠르게 했고요. 상가 배달 책자가 네, 이제 배달 시장에 굉장히 성장에 한 몫을 했죠. 와. 이제 이 배달 책자는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생화라든가 추석 선물까지 이제 거의 전 유통 상품에 해당하게 돼가지고요. 통신 판매가 굉장히 성장을 했었던 1990년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공공기관에 가도 배달 주문 안내 책자가 있을 정도로 이제 발달을 맞아요. 했고요. 외환위기 지나고 또 인터넷 검색이 보편화가 되고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되면서 직장인 배달 점심 정도 이외에는 이제 거의 조금 약간 사양길로 접어들기는 했죠. 당시에는 그 소규모 광고 대행업 하시는 분들 또 인쇄소 이런 데들이 좀 굉장히 쏠쏠하게 네. 영업이 됐다라고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배달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비라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통신 판매랑 홈쇼핑의 전성기였던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 뭐 에어컨이나 생화 같은 거 시키실 때는 추가 배달비가 있었는데요. 네. 이상하게 음식에는 배달비가 안 붙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 뭐 조선시대 때부터 배달비 안 받았던 그것도 있었을 것 같고 아파트 상가에서 이제 그 집단 상가에서 음식 배달하시는 거 보면 상인분들이 이제 머리 함지박이고 이제 도보로 배달을 하시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 배달의 대명사였던 중국집 배달도 배달 비용을 따로 안 받았었고 이제 도보로 이제 배달하면서는 또 받기가 좀 힘들었었고 그런 문화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2000년대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배달 외식 프랜차이즈, 피자, 치킨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네. 경쟁을 위해서 배달비 무료 프로모션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러면서도 배달비 문화가 좀 그 정착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시대가 또 많이 변해서 배달비도 뭐 4-5천 원 뭐 이렇게 받는 시대가 됐고요. 신순덕 님이 60을 넘으니까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예전에 전화로 주문하는 게 더 편하고 좋다고 목소리로. 근데 요즘에는요. 어디 전화로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앱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끊어요. 그런 맞아요. 데들이 있어. 참. 그리고 예전에는 그 동네 짜장면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우체부 아저씨만큼이나 동네 소식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추억의 시절입니다. 배달 앱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또 많이 바뀌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배달비 관련해서는 이제 월급을 주는 전속 배달 원이 있으면 이게 인건비가 사실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 이상 판매를 하면 딱히 배달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분을 좀 외주로 쓰게 되면 이 건당 가격이니까 변동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배달 비용이 일부 혹은 전부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유명한 배달앱 서비스들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2010년대 초중반부터 배달 관련 스타트업은 계속 시장의 문을 좀 두들겼었거든요. 네. 이때부터 배달비가 본격적으로 좀 등장을 해서 새로운 문화의 태동이 좀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아까 그 1980년대 쇼 비디오 자키 그 얘기 해드리니까 이정옥님이 예전에 DJ 김광한님 아 맞아요. 그 진행 정말 탁월하셨습니다. DJ 김광한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물론 저 굉장히 어릴 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대상이 배달이 이제 어디까지 변하게 될까? 앞으로는 이제 드론 배달도 한다고 하고 로봇이 무인 배달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난달부터 몇몇 대기업에서 대형 오피스나 뭐 호텔,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로봇 배송 서비스 실험을 해본다고 하는 예. 소식이 뉴스가 났죠.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를 보면 환경을 보면 좀 바닥이 평탄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형 빌딩 안에서만 가능한 움직임이고 아직 길거리에는 나서지 못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한편 국토가 넓고 또 배달 시 이동 거리가 긴 곳에서는 드론 배달 실험도 적극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나 인근 섬이나 부산항 이런 데서는 드론 배달을 시험적으로 좀 실시를 해보고 있고요. 드론은 아무래도 로봇보다는 변수가 많아서 좀 더디다고는 하는데요. 미래는 어떻게든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쵸. 빨리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조선 시대의 냉면 그리고 물 장수 배달부터 드론과 로봇 배달 시대까지 시대를 넘나들었습니다. 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나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필통 등 일부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사유로 3급 도서관장을 6급짜리로 3단계 낮춰보내는 전직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5월입니다. 특히 이맘때 선물 많이 주고받으시는 그럴 일도 참 많을 텐데요. 근데 선물을 고르고 사고 또 주는 과정에서도 행동 경제학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심리일지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달에도 교수님 지출이 좀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출이 5월 많습니다. 누구나 이제 그런데 예. 선물도 그렇고 또 현금도 그렇고 예. 선물에 대한 인식에 동서양의 차이가 있다고요? 네, 서양에 비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동양은 선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의미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품이나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네. 선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자체의 행위나 그런 정서적 유대감 같은 게 훨씬 중요하게 바라봐지고요. 네. 특히 선물이 전달하는 정서적 가치를 크게 볼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을 되게 크게 생각한다라는 게 동양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담고 그 사람과의 관계,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동양적인 특징인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현금 많이 챙겨드리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이나 이제 부모님께 그렇죠. 또 건강기능식품 많이 선물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는 어떤 정서적인 가치가 깔려 있을까요? 예, 부모님께서 그 건강기능식품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네. 자녀로서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드리는 건 부모님의 건강을 좀 걱정하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라서 그것도 정서적 가치가 크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현금을 드릴 때도 보통 결혼식이나 이런 상황에 현금을 준비하는 것도 그 돈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서 그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돈이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전달하고 싶은데 마음을 더 많이 담고 싶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강조해서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적금을 한 달에 5만 원씩, 만 원씩 해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이만큼인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잘 전달되죠. 그게 한국식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약간 마음을 담고 거기에 또 스토리가 같이 전달이 되면 그렇죠. 더 정서적으로 또 교감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마음이 담긴 게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네. 똑같네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양에서는 동양에 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보다는 선물 자체, 물건 자체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과대 포장된다. 받는 사람에 비해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주는 선물이 굉장히 좋을 거야, 중요할 거야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주는 사람이 그렇죠. 내가 주는 선물이 정말 좋을 거야.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막 이렇게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면서. 예상되는 기쁨을 너무 크게 바라보는 요거 이제 서양의 사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는 사람이 그 가치를 크게 느끼는 게 좀 실용적인 것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게 많이 들어갈 거야라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 착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약간 착각이 있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가치를 아주 크게 느낄 때 주로 그 상징성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주니까 그 순간에 되게 좋아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받는 사람은 사실 받는 물건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실용성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이 좀 잘 안 맞을 때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서양에서 특히 이 선물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게 마음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연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 그래요. 그게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더 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양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물을 줄 때에는 주는 그 순간에 초점을 굉장히 강하게 맞춰서 네. 내가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와 하는 느낌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주면서 기대를 좀 크게 하는 대신에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보다는 그 선물을 받아서 내가 어디다 갖다 놓고 어떻게 쓰지? 이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오랫동안 길게 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이나 정서에 집중하고 받는 사람은 받은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실용성에 집중한다. 이런 차이들이 있게 되죠. 이야, 신기하네요.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볼까요? 일단 그러면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 또 이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나 방식도 다른 거고요. 그렇죠. 예, 그 평가하는 순간도 다르고 물건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고 이런 차이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서양의 연구들입니다. 물론 동양도 비슷하긴 하지만 네네네. 동양은 그보다 사회적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주로 있어요. 네. 주는 사람은 주로 이제 감동을 주고자 하는 의미로 네. 기념일에 열심히 손편지를 쓰거든요. 예.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손편지 같은 거 말고 좀 쓸모가 있는 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손편지로 감동을 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서양에서 하는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할 때 네네. 친구들이 결혼식에 대한 축하 선물로 뭘 주냐면 예술 작품을 딱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되게 상징적인 걸 주고 싶어하고 받았을 때 와 하는 걸 기대를 하는데 네네. 사실 신혼 부부는 예술 작품보다는 집안을 잘 꾸미는 데 필요한 가구나 뭐 집기 도구 같은 되게 실용적인 걸 필요로 한다. 새로운 집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니 네, 그걸 꾸밀 것들이 또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다른데 다르죠. 어찌됐든 간에 매칭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양쪽이 차이는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의 선물 주고받기 연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요. 이게 참 좋은 마음으로 줬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생각은 조금 더 엇갈린다. 그게 서양이 조금 더 심하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현금으로 일치가 되기도 하고. 동양과 서양의 이 선물 주고받기의 차이점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격차가 크다 작다도 있지만 네. 한국은 그만큼 외국에 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게 되게 일상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물이란 걸 주고받기 때문에 그게 규모가 작고 액수도 조그맣고 그렇지만 받는 데도 익숙하고 그래서 한국은 사람들이 선물 주고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2583님이 서양에서는 받자마자 준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선물을 오픈하고 네. 우리나라는 나중에 오픈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 선물을 준 사람도 선물 자체보다 받는 사람도 선물 자체보다 내가 선물을 줄 사람이 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사람이다. 예. 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훨씬 큰 것 같아서요. 선물 제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양에서는 물건에 집중하니까 물건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격차가 생긴다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물건 자체의 의미를 둬서 그 사람이 준 그 바로 앞에서 같이 열어보고 네. 표정도 막 이렇게 지어주고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그래서 이제 한쪽 편에 놓고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물에 대한 좀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통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를 물어보면 가장 좋은데 물어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뭘 좋아했었지라고 하는 패턴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제 경험인데 네네.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를 믿고 있던 어린이였을 네네네. 때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제 선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아, 이 어린이가 무슨 선물을 받고 싶나.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침을 손가락에 발라서 선물에 발라두면 그걸 산타크로스가 찾아서 준다. 그 제가 침을 열심히 발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부모님 뒤에서 컨닝. 보고 오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위시리스트. 네, 받고자 하는 것들도 미리 소통을 해보면 좋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행동 경제학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린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선물을 좀 개인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화. 예, 그래서 만약에 후배한테 머그컵 같은 걸 선물을 줄 때 개인화된 머그컵 같은 걸 주는 게 되게 좋고요. 제가 옛날에 배달의 민족에 있는 그 대표님 김봉진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선물 어떤 거 주로 주시나요? 그랬더니 뭐 생일이나 뭐 1년, 2년 차 됐을 때 부모님께 꽃을 보낸다거나 본인이 좋아하면 뭐 네일샵 같은 데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준다거나 해서 개인화된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경험으로 선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한다. 경험. 예,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걸 선물로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 갑시다 하는 게 실제로 그냥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아니면 있다. 뭐 콘서트 티켓 이런 것도. 그렇죠. 예, 콘서트 티켓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일 때 또 깜짝 놀라서 마음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신분증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1부 여기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KBS 1TV와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그리고 10시부터는 기자회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